자, 반갑습니다. 뉴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이번 시간은 45강이죠. 제목은 굉장히 타이틀 긴데 그래도 환율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정의 내려봤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환율 변동, 왜 변동하는가?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균형점이 변해서 환율도 변한다. 그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번 시간 강의를 들을 준비는 이미 돼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서 가끔 요런 거 혹시 보셨나요? 요렇게 밑으로 읽는 거예요. 환율 방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환율 방어. 방어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위험을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방어하겠다. 우리가 수비할 때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환율 방어라는 건 뭐냐?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어떤 위험을 막아보겠다. 그래서 환율 방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너무 급등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폭락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막아보겠다 하는 게 환율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건 너무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가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게 그게 사실 좋은 겁니다. 이 환율이 너무 널뛰기 한다 그러는데요. 널뛰기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환율을 정부가 때때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환율 시스템은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알아서 변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사려는 사람 많아지면 환율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 많아지면 환율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시장에 맡기겠다는 게 변동 환율 제도거든요. 근데 정부가 때때로는 너무나 널뛰기 하는 경우에는 환율을 좀 방어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의 환율 방어를 외국에서 막 공격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만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방어하면서 그렇게 경제 질서를 잡아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은 간단해요. 환율 변동의 원인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환율 변동의 영향. 환율 변동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환율 상승, 하나는 환율 하락. 그럼 환율 상승할 때는 뭐가 문제고 뭐가 좋고 환율 하락할 때는 뭐가 문제고 뭐가 좋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 걸로 여러분들 좀 자극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해결해 보면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좀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자, 환율 변동을 예측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유 가격 및 원유라는 건 뭐죠? 기름 얘기한 석유 얘기하는 거예요. 석유 원유 가격 및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니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완전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난 시간 이거 기억나죠? 선생님 뭐 그림입니까? 가격인데 외화의 가격을 우리는 환율, exchange rate. 그래서 E라고 쓰고요.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고요. 외화에 대한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demand, 요구하다. 수요, supply, 공급하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외화의 수요 측 요인. 뭐가 있죠? 외화가 언제 필요합니까? 수입할 때. 맞죠? 그 다음에 해외에다가 투자할 때 또는 해외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갈 때. 한 가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외채를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는데 그걸 갚으려면 5만 원짜리 모아다가 갚으면 그 사람들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가서 외국 돈을 바꿔다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선 외국 돈을 바꾼다는 얘기는 외국 돈을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 측 요인이에요. 외채 상환할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말고도 외화가 필요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얘기 안 했지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제보해 주세요. 수강후기에다가 선생님 이럴 때도 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 선생님이 맞다 틀리다 선생님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공급축 요인 뭐가 있죠? 공급축 요인 수출할 때, 그 다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올 때, 그 다음에 외채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가 빌려올 때, 요럴 때는, 또는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그쵸? 그걸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걸 해외 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외 저축. 외국에서 우리한테 투자하겠다. 우리가 외국에다 투자하는 걸 해외 투자라고 하고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Q1. 원유 가격 및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우리나라 원유 없죠? 수입 원자재? 수입해오는 원자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비싸지면 똑같은 원유를 사오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유, 수입 원자재 뭐죠? 여기서 띠디디디 뭐죠? 수입입니다. 수입. 그러니까 수입액이 많아졌구나. 석유를 한 통 사오는데 옛날엔 100달러면 됐는데 이제는 110달러를 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더 많이 필요해졌구나. 맞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출현했구나. 옛날에는 100달러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10달러가 있어야 된다. 10달러가 더 필요해졌구나. 외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구나? 증가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구나. 그럼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죠? 환율은 띡띡띡 올라갑니다. 그쵸?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100점이에요. 100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 잘하는 학교 다니시면 이런 거 서술형 평가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해외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했대요. 그럼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해외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채를 도입한 거죠. 해외에서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했다. 우리나라는 외채를 빌려온 거죠. 맞죠? 그러면 공급의 증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투자했다는 게 아니고 투자했던 자금을 어떻게 했다? 빼갔다. 그럼 미국인 스미스 씨가 투자했던 자금을 빼가는데 5만 원권으로 빼갈까요? 아니죠. 달러로 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야, 달러 가져와. 나 들고 나가야 돼. 빼갈 거야. 그러니까 달러 줘. 외화에 대한 수요 측 요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빼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외채를 갚았다는 거랑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죠. 어렵나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채를 상환했다. 요거랑 똑같다. 근데 그게 회수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수요 측 요인이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 역시 이렇게 갑니다. 역시.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환율이 상승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가치 상승을 예상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환전을 유보했다. 야,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이건 어렵습니다. 자, 달러 가치 상승을 예상한 국내 수출 기업들이 환전을 유보했다. 이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의 환전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꿨다는 얘기인지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다는 건지 어떤 환전을 유보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유보했다는 표현 아시나요? 유보했다? 보류했다 이런 표현 알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유보했다는 얘기는 미뤘다는 얘기입니다. 미뤘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길래 달러 가치 상승을 예상했대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럼 환율이 1,100원, 1,200원, 1,300원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900원, 800원, 700원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환율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배추 가격이 오르면 역시 똑같은 거예요. 외환시장에서는 외화가 상품이죠. 이거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원에서 1,100원, 1,200원, 2,000원 됐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2,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명확하니까 막 1,100원, 1,200원 막 찌끄레기 나오면 복잡하죠. 그냥 2,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국내 수출 기업들, 여러분들이 국내 수출 기업이라면 달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환율이 오를 건데 지금 빨리 바꿀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바꿀까요?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라면 지금 빨리 바꾸면 1,000원 버는 거고요. 나중에 기다렸다 바꾸면 2,000원 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기다리겠죠. 유보했다, 기다렸다, 뒤로 미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2,000원 할 것 같으니까 국내 수출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가 있었어요. 벌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벌어왔는데 사실은 벌어오는 순간 외환시장의 외화가 공급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수출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팔고 외화를 벌어왔어요. 그걸 외환시장에 가서 나 이만큼 외화 벌었으니까 원화로 환전할게요 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외화가 쑥 들어오는 거죠. 공급되는 거죠. 근데 수출해가지고 그 기업이 이걸 외환시장에 안 가지고 가고 자기네 금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기네 금고에다 딱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바꾸는 순간 외환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대요? 금고에다가 숨겨놓고 안 바꾸고 미뤘대요.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꾸고 미뤘대요.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매달 자동차를 한 대씩 팔았어요. 어떤 기업이. 그래서 매달 1,000달러씩 번 겁니다. 그래서 1,000달러 벌면 외환시장에 가서 환전해서 원화로 바꾸고 돈 벌었다 하고 그 다음 달에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 달에는 바꾸려고 보니까 환율이 오를 것 같네. 그래서 안 바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오른다. 됐죠? 그럼 지금까지 다 환율 오른다네요. 환율 상승. 환율 상승 기계적으로 탁 나와야 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하된다.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국제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이 감소했대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1,000달러씩 빌려왔어요. 매달 1,000달러씩 빌려왔는데 안 빌려왔대요. 해외 차입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가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게 됐다. 공급이 줄어들었다. 역시 환율 상승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선생님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쉬워지죠? 혹시 점점 어려워지나요? 뭐 내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실제로 또 길어지죠. 길어져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가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감은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볼게요. 선진국들의 소비 위축으로 선진국들이 소비가 위축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대요.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 우리의 입장에선 그게 뭐죠? 띠띠띠띠 그게 뭐죠? 수출이죠. 우리나라 상품을 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감소했다. 그럼 수출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수출이 줄어들었다. 맞죠? 그럼 수출이 줄어들면 외화의 공급이 줄어든다. 환율 상승. 맞죠? 다 환율 상승이네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1차적인 이걸 모르시나요? 자, 이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자,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는 친구들은 선생님 너무 쉬운 걸 또 하시네요. 자, D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가격 수준일 때 수요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이 가격 수준에서는 이만큼이었는데 그쵸? 근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대요. D 다시가 됐대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이만큼의 가격인데 이걸 이만큼이 아니고 뚫고 갔다는 거죠. 여기까지 뚫고 갔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만큼이 아니고 여기까지 뚫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다 많아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뚫고 가면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자, 보세요. 공급 곡선 이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 이만큼, 이 가격 수준에서 이만큼. 근데 그걸 다 뚫고 갔다는 거예요. 뚫고 갔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이건 공급 증가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감소한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자, 무슨 이유로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 곡선 어디로 갈까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 왼쪽으로. 그럼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환율은 여기서 여기로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래프 모르시고 이걸 언어적으로 접근해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하다 보면 틀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래프는 안 틀리죠. 이건 정확합니다. 실수할 수가 없죠. 화살표가 내려가 놓고 이걸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실수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환율 공부하는데, 환율 판단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 거 정리하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내용이 뭐였죠? 이번 시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선생님이 강조한 건데, 그럼 도대체 환율 변동의 결과는 뭐냐? 자, 환율 변동의 영향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환율 변동의 영향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좋을까요? 내리면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환율이 상승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 경제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보세요. 일단 환율이 상승했다. 이거 무슨 의미죠? 환율이 상승했다. 1달러에 극단적으로 1,000원 하다가 어떻게 됐다? 2,000원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환율이 상승한 거죠. 그러면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원화가 어떻게 됐다? 원화는 절하됐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원화 절하됐다? 가치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선생님, 돈이 커졌는데 왜 가치가 낮아져요? 그게 아니고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1달러에 2,000원 하면 1,000원짜리가 2장이 필요하게 됐다. 1,000원짜리 한 장의 힘은 약해졌다. 그래서 원화가 절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선생님은 이게 기계적으로 팍 나옵니다. 뭐가 유리하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수출에 유리하다. 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수출량이 많아진다. 수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수출이 유리하다. 수출이 증가한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우리나라 옛날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막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원 수입해다가 그거 갖고 가공해서 막 내다 팔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씩 성장했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상위 분야를 보면 뭐 조선업, 철강업,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IT 있죠? 핸드폰. 그런 것들이 물론 내수 시장도 형성이 돼 있지만 외국에다가 내다 팔아서 우리가 벌어오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수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이 수출 얘기가 나오면 딱 주목이 되는 거예요. 수출에 유리하다 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선. 자, 그러면 왜 수출이 유리하고 왜 수출이 증가할까?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성의가 없어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칠판 지우개로 하려고 선생님이 이걸 든 거예요. 계획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칠판 지우개입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했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생산한 칠판 지우개인데 이게 얼마냐면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칠판 지우개인데 이게 1달러에 1,000원 할 때, 1달러에 1,000원 할 때 미국 시장으로 갑니다. 그럼 운송비 같은 거 없다고 칠게요. 없다고 치고 결국 우리나라 이 칠판 지우개 회사는 하나 팔아서 1,000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달러에 1,000원 할 때 미국에서 이걸 얼마에 팔아야 1,000원을 벌 수 있을까요? 너무 쉽죠? 1달러에 팔아야 1,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가서 이게 1달러하고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팔리면 1달러 벌죠. 그럼 그걸 갖고 환전하면 얼마 벌죠? 1,000원 벌죠. 그럼 우리나라 칠판 지우개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1,000원짜리 하나 파나 미국에서 1달러짜리 하나 파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운송비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1달러의 환율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렇게 바뀌었대요. 1달러에 2,000원으로 바뀌었대요. 자, 그러면 이걸 얼마에 팔아야 1,000원을 벌 수 있을까요? 다시 이 칠판 지우개 회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 팔 때 1,000원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달러에 2,000원 하는 걸로 환율이 바뀌었어요. 그럼 똑같이 1달러에 팔면 이번에 얼마 벌어오죠? 2,000원이나 버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얼마까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0.5달러까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자, 0.5달러에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0.5달러를 들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와서 원화로 바꿔주세요 하면 1달러가 2,000원이니까 0.5달러는 얼마일까요? 1,000원이겠죠. 역시 1,000원 버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게 굉장한 메리트죠. 가격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원래는 여기에 칠판지구개를 딱 미국 사람들이 사러 갑니다. 그러면 한국 제품도 있고 일본 것도 있어요. 중국 것도 있고요.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계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팍 떨어졌죠. 그러니까 한국 제품 굉장히 싸졌네요 하고 한국 제품으로 막 몰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량이 어떻게 될까요? 막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 갖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0.5달러까지 굳이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0.7달러에 한번 팔아볼까요? 0.7달러에 팔아볼까요? 그러면 0.7달러를 벌죠? 그걸 갖고 환전합니다. 1달러가 2,000원이에요. 0.7달러는 1,400원. 그럼 하나 팔아서 1,400원 벌 수 있게 되었다. 판매량은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값이 내려갔으니까 판매량은 또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얼마 내렸을 때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은 증가하겠죠? 가격을 내리면 판매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많이 내리고 판매량이 조금만 증가한다면 오히려 많이 안 내리는 게 좋죠. 조금만 내리고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면 그거는 조금 내리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적정선을 찾는 거예요. 어쨌든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값을 다운시킬 여력이 생기고 판매량은 늘어나고 그걸 갖고 환전해 오면 굉장히 많은 원화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메리트, 그게 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로 긍정적 효과는 더 얘기 안 해도 돼요. 환율 상승의 긍정적 효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수출에 유리하다는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에 1,000원 할 때 예를 들면 선생님 요새 좋아하는 게 그 씨 없는 청포도. 그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1달러에 1,000원인데 그 청포도가 원래 얼마냐면요. 5달러짜리예요. 운송비 없다고 가정하고 그럼 5달러짜리가 우리나라에 쏙 들어오면 얼마짜리가 되는 거죠? 5,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1달러에 1,000원이라면 5,000원짜리 한 팩이에요. 근데 1달러에 2,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똑같이 5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되나요? 10,000원이 되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못 사 먹게 되는 겁니다. 뭐가 부담스럽다? 수입에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 얘기는 수입에 불리하다. 수입할 때 더 많은 원화가 지출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얘기일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면 배낭여행 같은 거 많이 다니실 텐데요. 배낭여행 갈 때 뭐 외국으로 갑니다. 그럼 외국 돈이 필요하죠. 그럼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간다고 칠게요. 그럼 달러가 필요합니다. 1달러에 1,000원 할 때는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1달러를 바꿔서 미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물론 1달러 갖고 미국에 여행 가면 뭐 하루도 못 버티겠죠. 햄버거 하나도 막 한 5달러, 6달러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 갈 때 100달러가 필요하다. 100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원의 원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맞죠? 그럼 1,000달러가 필요하다? 그럼 100만 원의 원화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1달러의 환율이 2,000원으로 바뀌고 나면 이제는 2배의 원화가 필요한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불리한 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런 불리한 점이 있고, 이건 지금 불리한 거예요. 이쪽은 유리한 거고, 또 하나는 해외여행의 부담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지금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요. 유학생들 물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돈 벌어서 학비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유학생을 외국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국내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돈을 아무래도 송금해 줘야 되니까 예전에는 1,000원만 있어도 1달러를 송금해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0원이 있어야 1달러를 송금할 수 있는 거니까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들 이렇게만 써도 알겠죠? 유학생 학부모라는 게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외국으로부터 1달러를 빌려온 게 있어요. 갚으려면 얼마 필요하죠? 이때는 얼마 필요하죠? 1,000원만 있으면 1달러 바꿔서 갚으면 돼요. 이때는 2,000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외채를 갚을 때 외채를 갚는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했나요? 외채를 갚는다. 외채를 상환할 때 외채 상환의 부담이 증가한다. 아니 선생님, 환율이 상승하면 좋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쁜 건 진짜 많네요. 맞죠? 좋은 건 하나밖에 없고 나쁜 건 진짜 많네요. 또 나쁜 거 또 있습니다. 또 있네. 선생님이 그걸 하나 또 얘기 안 한 게 있네. 일단 그것까지 다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수출에 유리해서 수출이 증가하죠.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출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왔다는 얘기예요. 국내 돈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뭐가 올랐다는 거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들 중에는 수입품도 굉장히 많죠? 그럼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전반적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선생님 빼먹을 뻔했네요. 진짜 중요한데 빼먹을 뻔했죠? 물가는 상승한다.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좋은 건 하나밖에 없고 나쁜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선생님 환율은 떨어지는 게 더 좋겠네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한마디 딱 썼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사실 이거 뭐 다 상대할 수 있다. 선생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은 여러분들 좀 걸러서 들으세요. 자, 국가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물론 이런 점이 걱정은 되지만 요것 때문에 속으로 흐뭇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그렇죠? 예를 들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선생님은 외국에다 수출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나빠요. 이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고 이런 거는 선생님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칠레산 청포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선생님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 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환율의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환율 하락으로 가면 이건 거저먹는 거예요. 환율 하락은 바꿔서 생각하면 되죠. 환율 하락입니다. 자, 무슨 뜻이죠?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환율이 어떻게 바뀌었다? 5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럼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됐다? 원화의 가치는 높아진 겁니다. 자, 500원짜리가 즉 학 2마리가 출동해야 1,000원이니까 학 2마리죠. 학 2마리가 출동해야 1달러랑 싸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 1마리로도 1달러를 상대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학의 가치가 힘이 커진 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커졌다. 그럼 환율이 하락하면 유리한 점은 뭘까요? 유리한 점. 수입품의 가격이 싸진다.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한다. 설명 안 해도 되죠? 1달러짜리를 1,000원에 사오다가 500원에 사오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진다. 해외여행 가는 게 만만해졌다. 해외여행 부담이 감소한다. 맞죠? 그 다음 쭉쭉쭉 가면 돼요. 유학생의 학부모의 부담이 감소한다. 외채 상환의 부담이 감소한다.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불리한 점 뭐죠? 역시 뭐가 안 좋다? 수출에 불리하다. 수출에 불리하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칠판지우개 똑같이 합니다. 1달러에 500원으로 환율이 바뀌면 1,000원을 버는 게 목표죠. 값을 얼마로 올려야 될까요? 2달러로 올려야 돼요. 2달러로 팔아야, 그래서 2달러를 벌어와야 2달러를 바꾸면 1,000원이 되니까. 맞죠? 1달러에 500원 할 때 2달러를 바꾸면 1,000원이 되니까 가격을 2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는 뭐 선생님이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환율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뭐 경기 상황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입 물가가 너무나 불안할 때는 환율이 조금 떨어져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수출이 너무 안 될 때는 환율이 조금 올라주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수출에 유리하려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다시, 수출에 유리하려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환율이 오를 때 수출에 유리하니까. 벌써 까먹으셨나요? 다시, 환율이 오를 때 수출이 유리하죠?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출은 유리해진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친구들은 하도 스마트폰 같은 거에서 뉴스도 자주 보고 하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학창 시절 때보다 뉴스 같은 거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믿고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일본 총리가 누구죠? 아베입니다. 아베.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해요. 일본 경제가 수십 년째 지금 불황이죠.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장기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불황을 깨려고 일본 그 아베 총리가 생각한 게 돈을 찍어내서 풀어야 되겠다. 돈을 풀면, 돈이 돌면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경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서 풉니다. 자,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에 유리할까요? 수출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런 효과도 아베노믹스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왜 있었다고 표현하냐면 생각보다 이제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 요인 하나만으로 수출이 당장 늘어나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뭐 지금 뭐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그런 밑바탕에 어떤 의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이 수출에 유리해지죠.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선 그게 반갑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 이거는 좀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 논술 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을지 선생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변수와 환율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자율과 환율이에요. 여러분 못해도 좋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따라오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선생님 진짜 박수 칩니다. 자, 보세요. 국내 이자율, 외국의 이자율. 국내 이자율이 10%, 외국의 이자율이 1%.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자기네 은행에다 안 맡기고 그 돈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의 은행에다 맡긴다는 거예요. 국내 이자율이 높으면. 맞죠? 선생님 와타나베 부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면 그냥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와타나베 부인이 누군지 검색창에 한번 찾아보세요. 와타나베 부인들이 우리나라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돈을 들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러면 외국 돈의 양이 많아지죠.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외화의 공급이 늘어난다. DS.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환율은 떨어진다. 맞죠? 환율은 떨어진다. 다시 그릴게요. 틀려서 다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 크게. DS.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 하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이자율, 외국의 이자율. 이번에는 환율 상승이겠죠. 요건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국민소득과 환율의 관계예요. 이게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못 살 때랑 잘 살 때랑 생각해 보세요. 외제차 수입량이 훨씬 더 많아지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면 수입은 외화에 대한 수요 측 요인이죠.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 상승. 요럴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수익 감소, 환율 하락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국내 물가와 환율.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면 한국 제품이 비싸지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수입이 아니고 수출이 감소할 겁니다. 그럼 수출이 감소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아프죠? 여러분들 수출이 감소하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 그려보시면 가장 쉬워요. 수출은 뭐죠? 공급입니다. 외화에 대한 공급축 요인이에요. 그게 감소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환율은 올라가는구나. 환율은 상승. 환율 상승.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수출 증가, 환율 하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그림은 여러분들 오늘 그려놓고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어느 시점에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전에 한 번만 더 펴고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예요. 아주 간단하면서 중요한 표. 자, 환율 상승. 일단 이게 스타트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게임 같은 거 할 때 첫 스타트 칸이 있죠? 이게 스타트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은 증가한다. 수입은 감소하죠. 자,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수입이 감소하면 외화가 많이 필요 없는 거죠.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자,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출이 증가하고요. 수출이 증가하고요. 수입은 감소했어요. 이렇게 됐대요. 그럼 환율은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뀐다. 환율은 하락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 하락. 자, 이것도 네모칸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환율 하락. 그럼 이번에는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수입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환율은 다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환율이 상승했다가 이렇게 되면 하락하고 하락했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상승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정도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게 결국에는 자유롭게 그냥 방임해라. 정부가 나서지 말고 경제활동을 그냥 시장에 맡겨라. 애덤 스미스의 경제정책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 그림을 그려놓고 한 번만 자기 전에 다시 꺼내보고 이해가 되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자, 볼게요. 환율 변동의 영향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써주면 이대로 따라가지 말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고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아까 칠판지우개를 1달러에 1,000원 할 때는 1달러에 팔았어야 되는데 1달러에 2,000원으로 환율이 바뀌고 나니까 0.5달러까지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증가하겠죠. 수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입품의 자국화폐 표시 가격은 상승하고요. 수입은 감소한다. 맞죠? 맞췄나요? 자, 그 다음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경비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결국 증가한다. 증가한다. 여기서 이 가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가로가 도대체 뭐야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외채 상환 부담 증가하고 해외여행 경비 증가한다. 이걸로 끝이죠.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냥 끝이에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요거 가로를 잘못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환율이 하락하면
이번에는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수출이 감소하고요. 수입품의 자국화폐 표시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면 수입이 증가한다.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해외여행 경비가 감소한다. 이것도 역시 의미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사회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공통점이 뭐죠? 사회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이걸 다 외우려면 머리가 진짜 웬만큼 좋지 않으면 이걸 다 외울 수 없어요. 선생님도 이걸 못 외웁니다. 이거 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외채 상환 부담이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에 순간 머리를 팍 굴리는 거예요.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지. 이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이 증가라고 하는 거지. 이걸 외워가지고 환율이 상승하면 외채 상환 부담 증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통째로 외우려면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 흐름과 어떤 그 왜 그런지 인과관계를 좀 여러분 따져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이게 머릿속에 팍 들어온다는 거죠. 외워서 하면 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때그때 판단해서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49쪽에 기본 문제 6번 한번 볼게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문제라고 돼 있지만 기본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환율을 지금 이제 막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한번 해볼게요. 유추할 수 있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대요. 자, 국내 물가가 상승한대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탁 보면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내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지. 일단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국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장 보러 갑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들 중에 외국에서 들여온 상품들이 많죠. 환율이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자, 공통점은 뭐죠? 수출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공통점이 뭐죠? 환율이 어떻게 됐다? 상승했다. 요거 찾아내면 시쳇말로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찾아냈다면 정말 환율 제대로 공부하신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 두 가지를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생각해서 풀었다면 그냥 요렇게 박수 쳐주고 싶고, 이 두 가지 다 생각했다면 수출 많이 해서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 올랐다. 그리고 수입 상품 가격 올랐다. 이 두 가지 다 생각했다면 진짜 선생님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환율 변동으로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요 중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외국인 유학생 감소할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유학생이 감소할 것이다. 1달러에 1,000원이었다가 지금 2,000원으로 바뀐 거예요. 자,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할 땐 1달러만 가지고 오면 예전에는 김밥 한 줄 사 먹었는데 이제는 두 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라면 1,000원어치 뭘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가져오면 2,000원어치 살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의 국내 유학생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내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증가할까요? 말도 안 되고요. 원화로 환산한 달러 표시 부채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달러 표시 부채라는 건 100달러 빌려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유리한가요? 이때가 유리한가요? 갚기에는 이때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한 부채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달러 사용 국가에 대한 국내 상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요. 월급을 원화로 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월급을 달러로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유리해질 것이다. 외국 사람 스미스 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달러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원화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면 달러로 받으면 월급이 몇 배가 되죠?
2배가 되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달러로 받는 게 유리해질 것이다. 답은 5번이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선생님 너무 욕심인가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이게 왜 어렵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냐면요. 고3 기출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유리해진 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가를 볼게요. 미국이나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한국인 학부모래요. 지금 원엔 환율도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원화의 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약해진 거죠. 원화의 힘이 약해졌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한국인 학부모는 원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힘이 약해졌어요. 좋을 수가 없죠. 유리해진 자를 골라라 했으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아이고 어렵죠? 자, 볼게요.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그러면 지금 나지요? 원엔 환율은 하락했대요. 일본에서 뭔가를 수입하기에는 좋아졌죠.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대요.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면 좋다? 상승하면 좋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유리하다. 여러분들 이제 공식처럼 쭉 가져가세요. 환율이 오르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은 좋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부품 사올 때는 좋아졌고 그 다음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또 좋아졌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니은이 일단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한국 시장을 두고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 다를 볼게요. 원엔 환율은 상승했죠. 원엔 환율은 상승했죠.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엔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죠. 자, 그 다음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이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다시 한국 시장을 두고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미국하고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국 돈에 비해서 N은 어떻게 됐나요? 원엔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엔화의 가치, 이게 N입니다. 엔화의 가치는 커졌다는 거예요. 엔화의 가치는 커졌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의 가치는 커졌다. 수출할 때는 자국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좋다고요? 떨어지면 좋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좋아졌고 일본 기업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유리해졌다. 요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미국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 지금 라입니다. 자, 요거죠. 원엔 환율도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해요.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미국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달러에 1,000원 할 때랑 1달러에 500원 할 때랑 우리나라 부동산 예를 들어 10,000원어치를 갖고 있었다고 칠게요. 쉽게. 그러면 이때는 얼마 가져가는 거죠? 1달러에 1,000원이니까 10,000원이면 10달러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1달러에 500원으로 바뀌면 이 10,000원은 몇 달러가 되나요? 2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나갈 때는 매우 좋아졌다.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미국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는 매우 좋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하고 리을. 마지막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선생님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문제를 내드렸고요. 이 정도 문제까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경제를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려는 친구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알고 가시면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비슷한 얘기가 조금 반복이 되는데요. 선생님 정리하는 느낌으로 마지막 쭉 정리하면서 이제 심화 문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